그날 저는 전 남편이 사기꾼 여자한테 당해서 망하는 꼴을 비웃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인생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47살 김미선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었고 월 수익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택배를 분류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화려했던 요가복 대신 남색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박진우와 2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 연매출은 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제법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저와 진우는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둘 다 23살이었습니다. 진우는 공대생이었고 저는 체육교육과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습니다. 진우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졸업 후 진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헬스클럽 강사로 일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귀엽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권유로 작은 지분을 투자해 공동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진우에게 회사를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 형편이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외제차도 샀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가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네 스튜디오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 15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가끔 말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좀 쉬면서 해.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 커리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진우가 뭐라고 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무슨 멜로 드라마 찍어요. 난 바쁘다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 기회였다는 것을. 결혼 17년 차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진지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제 끝내자.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이야. 나이는 25살이고 이름은 유지민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5살이요. 당신 나이가 50살인데요. 딸뻘 되는 애를 만났다고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지민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요. 이 집 이 차 다 누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번 돈이요. 웃기고 있네. 당신 스튜디오 초기 자금 누가 댔는데 다 내 돈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준혁이가 겁에 질려 떨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는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졌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졌습니다. 진우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5살 유지민과 재혼했습니다. 이혼 직후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방해받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5억 원과 강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미선아, 너무 상심하지 마. 남자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심은 무슨.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사실 속으로는 진우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50살 먹은 남자가 25살 여자한테 빠지다니. 정신 나간 거죠. 친구들과 만나면 진우 얘기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야, 진우 그 여자한테 완전 호구됐을걸. 젊은 여자들이 뭘 바라고 50살 아저씨를 만나겠어. 돈이지 돈. 맞아. 몇 년 못 가서 바가지 씌우고 튈 거야. 그때 진우 표정 한번 보고 싶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그 여자한테 외제차 사줬다던데요. S클래스 벤츠래요. 3억짜리요.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헐, 진짜요. 완전 호구네. 미선이 너 잘 나왔다. 네, 정말 잘 나왔죠. 저런 한심한 남자랑 평생 살 뻔했어요. 그렇게 저는 진우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났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준혁이도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유지민은 절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준혁이한테 당부했습니다. 절대 그 여자 얘기하지 마. 엄마 앞에서 그 이름 꺼내지도 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1년 후였습니다. 제 요가 스튜디오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회원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강남에 이어 분당에 지점을 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성공한 여성 CEO가 됐습니다. 각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잡지 표지도 2번이나 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 차 샀대. 롤스로이스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여자한테 사준 거겠지. 완전 호구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가 새 집도 샀대. 한남동에 30평짜리. 30평이요. 우리 집보다 작네요. 역시 회사가 안 좋은가 봐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진우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닐까? 이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여는 대규모 모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최고급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목걸이도 1,000만 원짜리를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미고 갔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서니 다들 저를 알아봤습니다. 미선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너 완전 예뻐졌다. 저는 자랑스럽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선 요가 앤 필라테스 대표 김미선. 다들 감탄했습니다. 와, 대표야. 대단한데. 요즘 잘 나간다며.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회원이 300명 넘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안 왔어. 진우 말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다들 놀랐습니다. 헐, 진짜? 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 피웠어요. 25살짜리요. 나이 차이가 25살이에요.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헐, 대박. 진우가 그럴 줄 몰랐는데 완전 한심하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진우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너는 완전 잘 됐네. 진우 없이도 너 혼자 다 해냈잖아. 대단해. 네, 맞아요. 사실 진우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방해받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진우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이혼 3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판교에 3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요가 수업을 듣던 한 회원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좋은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승민이었습니다.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저보다 8살 어렸습니다. 승민은 강남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했습니다. 회원이 500명이 넘는 큰 클럽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승민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승민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사업 키우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우는 한 번도 제 일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 돈으로 시작했다고 무시했습니다. 승민과 만난 지 3달 만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도 승민을 좋아했습니다. 승민은 준혁이와 게임도 하고 농구도 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승민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클럽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억 원 정도요. 은행 대출도 받을 건데 좀 부족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민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 1년 후 이자 포함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승민이 감사하다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승민에게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승민의 클럽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스튜디오 분당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어요. 회원들이 환불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우리 스튜디오 악플이 올라왔어요. 강사 실력이 형편없다고요. 시설도 불결하다고요. 저는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분당 지점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며칠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결국 분당 지점 회원 절반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손해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판교 지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교 지점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승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승민 씨, 제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빌려준 돈 좀 먼저 갚아주실 수 있어요? 승민이 난감해했습니다. 미선 씨,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할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승민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했습니다. 승민 씨, 약속 지켜주세요. 저 진짜 급해요. 승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급하면 법적으로 하세요. 차용증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강남 본점마저 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월급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이혼 4년 차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결국 강남 본점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동안 키운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못 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미선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신용카드도 다 막혔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은행 독촉 문자였습니다. 카드사 연체 안내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미선 씨,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도 힘듭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승민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3억 원을 가져가고도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뺨이 푹 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kg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이 옷이 익숙했습니다. 슬펐지만 익숙했습니다. 아파트로 출근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요즘 너무 말랐어요. 내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은 게 며칠째였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선배 아저씨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 이거 먹어요. 제 아내가 2개 싸줬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안 먹으면 쓰러져요.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김밥이었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으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선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네, 조금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업 망하고 이 일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네. 7년 전이에요. 식당 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5억 원이었어요. 저보다 더 힘드셨네요. 힘들었죠.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도 준혁이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선배 아저씨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한 입주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경비 아줌마,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줄래요? 1시간만요. 2만 원 줄게요. 청소요. 네. 급하게 손님이 오는데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경비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3층 302호예요.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여자의 집은 넓었습니다. 30평이 넘어 보였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여자가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잘했네요. 다음에도 부탁할게요. 주 1회 5만 원에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가 2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크림을 발라 부드럽게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했구나.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는 내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 보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번 주 일이 많아. 다음 주에 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47살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선 씨, 이번엔 정말 안 되겠어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요가 스튜디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은행 빚이 5억 원 남았습니다. 승민에게 빌려준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5억 원도 다 써버렸습니다. 준혁이 학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가서 살까? 아빠가 그러는데 같이 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아빠한테 가.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준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준혁이는 진우에게 갔습니다. 한남동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유지민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7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장으로만 살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식당 서빙을 지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 동안 20곳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카드값도 못 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경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남색 바지에 남색 점퍼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화려한 요가복 대신 경비 유니폼을 입은 내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선배 경비 아저씨가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택배 분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주민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경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반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비 아줌마, 택배 좀 가져다 줘요. 3층 302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요. 바빠 죽겠는데. 저는 무거운 택배를 들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놓고 가세요. 네. 돌아서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참, 근데 경비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좀 젊어 보이는데. 47입니다. 헐, 47이요. 그 나이에 경비를 하세요. 뭐 잘못 사셨나 봐요.
여자가 킥킥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예전 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요가복을 입고 웃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진우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진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비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경비님, 우리 집 전구 좀 갈아주세요. 혼자 사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라갔습니다. 2층 203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 천장 전구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전구를 갈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경비님 젊으신데 이 일 하시네요. 사연이 있으시나 봐요. 네, 조금요. 힘내세요. 인생 길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선 고객님,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을 처분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꼭 갈게. 엄마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준혁아, 엄마가 요즘 좀 바빠서. 엄마 제발.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어.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보자. 고마워 엄마.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를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이 원룸에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준혁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2년 전에 산 원피스였습니다. 약간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준혁아. 준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제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많이 말랐어.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준혁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가 스튜디오는 어때? 잘 되고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들었어. 뭘? 엄마 스튜디오 문 닫았다고. 아빠가 그러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진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혁아, 그건 엄마 괜찮아. 숨기지 마. 나도 이제 다 컸어.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거 다 알아. 경비라는 것도 알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아봤대. 엄마 걱정돼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걱정했다니.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안 살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안 돼. 넌 공부해야 돼.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공부할 수 있어. 나 알바하면서 학교 다닐게. 준혁아, 엄마 제발.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집은 너무 좁아.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괜찮아. 나 잘 때 많지 않아도 돼. 아니야. 넌 아빠한테 있어야 돼. 엄마. 제발 엄마 말 들어. 준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달랬습니다. 한참을 달랬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준혁이와 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 보자. 엄마 제대로 먹어. 너무 말랐어. 알았어. 준혁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준혁이를 속여야 할까?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전부 고지서와 독촉장이었습니다. 총 금액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채권 추심회사 직원입니다. 빚 상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로 또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생활하기는 빠듯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식비 40만 원이었습니다. 공과금에 통신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승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승민 씨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승민 씨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이요? 네. 헬스클럽 확장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빚이 1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 돈은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이 줄을 설 텐데요. 김 대표님 순서가 꽤 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억 원을 날린 겁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끝내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승민이 미웠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겁니다. 돈만 받아내고 도망간 겁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마셨습니다. 취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엄마가 이렇게 망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한 입주민이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님, 제 차 좀 빼주세요. 주차장에 갇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남자의 차는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차였습니다. 문득 진우 생각이 났습니다. 진우도 유지민한테 S클래스를 사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을까? 차를 빼주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경비님, 오늘 쓰레기 수거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아직 안 가져갔어요? 벌써 9시가 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요. 집에 파리 꼬이겠어요. 저는 쓰레기 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게 차에 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요가를 배웠나? 내가 이러려고 사업을 했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2,000원짜리 2개였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짜리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20,000원짜리 스테이크도 먹었습니다. 이제는 삼각김밥도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택배가 쏟아졌습니다. 1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동 호수별로 나눴습니다. 무거운 것은 따로 모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47살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탄탄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요가를 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의 피드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서울대 경영학과.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곧 보자. 엄마가 좀 바빠서. 엄마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혁이에게 제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저는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가 또 연락했습니다. 엄마, 입학식 때 올 수 있어. 3월 2일이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요?
경비 유니폼 냄새가 밴 이 모습으로요. 준혁아 미안한데 엄마 그날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준혁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바쁘니까. 미안해. 다음에 보자. 통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최악의 엄마였습니다. 아들 입학식도 못 가는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유지민과 잘 살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진우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테크 횡령 사건 발생. 대표 박진우 씨 조사 중. 기사를 읽었습니다. 진우 회사에서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인 진우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진우테크 부도 위기, 직원들 월급 체불.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구나. 유지민한테 돈 다 쓰더니 결국 망했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쾌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만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우도 망하고 있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진우와 유지민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 커뮤니티 글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남동에 사는데 옆집 부부가 이상해요. 남편은 50대고 아내는 20대예요. 아내가 명품만 사들고 와요. 남편은 항상 지쳐 보여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꼰대 남편이네요. 젊은 여자한테 호구됐네요. 조만간 파산할 듯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우가 정말 호구가 됐구나. 유지민한테 완전히 당하고 있구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너 진우 소식 들었어. 회사 망한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완전 쪽박 찼다더라. 그 젊은 여자한테 돈 다 퍼주고.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25살짜리가 뭘 보고 50살 아저씨를 만나겠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너는 어때? 요가 스튜디오 잘 되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요즘 회원이 더 늘었어.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너는 진짜 성공했네. 진우랑 이혼 잘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진짜 잘한 것 같아. 통화를 끝내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짓말을 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비를 한다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진우테크 완전 부도. 채권자들 법적 조치 예고.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우도 끝났구나. 회사가 완전히 망했구나.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유지민은 진우를 떠났을까? 인터넷을 더 검색했습니다. 한 블로그 글이 보였습니다. 한남동 주민이 쓴 글 같았습니다. 옆집 부부가 이사 갔어요. 밤에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뭔가 사정이 있나 봐요. 댓글에 누군가 썼습니다. 쪽박 차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던데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진우도 결국 저처럼 됐구나. 집도 잃고 도망가게 됐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된 걸까? 아빠가 망했으면 준혁이도 힘들 텐데.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줄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너 진우 소식 들었어? 진짜 큰일 났대. 무슨 일인데? 유지민이 진우 돈 30억 원 챙겨서 도망갔대. 진우는 빚더미에 앉았대. 30억 원이요. 응. 결혼하면서 명품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유지민 명의로 해놨는데 유지민이 그거 다 팔아서 돈 챙겨 도망갔대.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러게. 진우 완전 바보 됐어. 50살 먹고 25살한테 속다니.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구나. 유지민은 처음부터 돈만 노린 거였구나.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연락도 안 된대. 그래요. 잘 됐네요. 자업자득이죠. 근데 미선아, 준혁이는 괜찮아. 아빠가 저렇게 됐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챙기고 있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엄마라도 있으니까. 통화를 끝내고 급히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지금 당장 전화해. 엄마 진짜 걱정돼.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너 괜찮아. 아빠 일 때문에 힘들지. 준혁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뭐가? 나 지금 아빠랑 안 살아. 그럼 어디서 사는데?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아. 아빠가 집 나간 지 1달 됐어. 연락도 안 돼.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는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한테 와. 지금 당장 엄마한테 와. 엄마도 힘들잖아. 나까지 가면 더 힘들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다 책임질게. 엄마. 준혁아, 제발. 엄마한테 와. 준혁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일 갈게. 통화를 끝내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가 왔습니다. 짐을 들고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준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도 준혁이를 껴안았습니다.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월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 월급 230만 원과 합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살기엔 빠듯했지만 버텼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준혁이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외식할래? 내가 알바비 받았거든. 준혁아, 그 돈은 내가 써. 학교 다니는데 돈 많이 들잖아. 괜찮아.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우리 언제 외식했어? 준혁이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 나가자.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도 입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뻐.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 우리 아들도 잘생겼어.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성북동에 괜찮은 식당이 있대. 친구가 추천해줬어. 거기 갈까? 성북동이요. 거기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쏠게.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성북동으로 갔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성북동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작은 식당들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준혁이가 한 식당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밥. 여기야 엄마. 친구가 여기 진짜 맛있다고 했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내부였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다 시켜도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먹을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는 거니까. 나도 그럴게.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나이는 26 정도로 보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된장찌개 2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주문을 받고 갔습니다.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나물, 계란말이까지. 와, 준혁아 봐. 이거 진짜 집밥 같다. 그치? 친구 말이 맞았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집에서 끓인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준혁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네.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년 부부로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맛있지. 사장님 요리 솜씨가 대단해. 맞아. 여기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매주 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게.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시나 봐. 저는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장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가 계산을 받았습니다. 28,0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방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진우의 전처였습니다. 제 전 신우이였습니다. 수진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수진 씨, 둘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 식당 수진 씨가 하시는 거예요? 네. 4년 전에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잘 되는 식당을요. 수진이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이구나. 많이 컸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합격했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옛날 생각해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이미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준혁이 잘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주머니 누구야? 아, 옛날에 엄마가 아는 분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어? 그냥 오랜만에 봐서. 준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 식당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이혼할 때 수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혼자 힘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출근길에 성북동 쪽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수진 식당이 궁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가봤습니다.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혼자서 이만큼 해냈구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수진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저번에 갔던 식당 사장님 말이야. 사실은 아빠 전처야.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진짜요? 아빠 전처가 식당을 해요. 응. 혼자 힘으로 시작했대. 대단하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준혁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 수지는 진우가 어디 있는지 알까? 며칠 후 다시 수진 식당에 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미선 씨 또 오셨네요. 네. 저번에 너무 맛있어서요. 감사해요.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요가 스튜디오 망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가끔 준혁이가 저한테 연락해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준혁이가 수진과 연락하는 줄. 준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도 사라지고 엄마도 힘들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수진 씨, 진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디 있어요? 인천 쪽에서 치킨집 배달 일하고 있어요. 진우가 치킨 배달을요. 네. 30억 빚을 지고 도망갔는데 유지민이 다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치킨 배달을 하고 있다니.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진우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요. 빌려주셨어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수진 씨답지 않은데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진우를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진우를 도와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대신 진우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일자리요? 네. 제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주방 보조를 구한다고 해서요. 진우를 소개해줬어요. 진우가 주방 보조를요. 네. 지금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잘한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진우를 도와줬다니. 왜 도와주셨어요? 진우가 수진 씨한테 그렇게 했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준혁이 아빠잖아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망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도 힘내세요. 경비 일이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미선 씨는 왜 저랑 진우가 이혼했을 때 진우 편을 들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진우처럼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요. 진우가 저를 무시했던 게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진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일어서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수진처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며칠 후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 뭐려 엄마? 요가 말이야. 다시 가르치고 싶어? 진짜요. 엄마 다시 할 수 있어요. 응.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저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요가 자격증도 땄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 일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만 요가를 가르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제 수업이 좋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식 강사가 됐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온전히 요가 강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 씨, 제가 식당을 하나 더 낼 건데요. 그 식당에 요가 수업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미선 씨가 강사로 와주실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감사해요. 함께 일해요. 그렇게 저는 수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새 식당에서 요가를 가르쳤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웰니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식당과 요가를 결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요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자고 해요. 진우가요. 네.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요. 가볼까? 준혁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우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선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는 수진 씨한테 들었어요. 다시 요가 강사하신다고요. 네, 수진 씨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다시 일어서셨네요. 진우 씨도 잘 지내시죠? 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해요. 수진이가 소개해 준 곳인데 거기서 요리를 배웠어요. 진우 씨가 요리를요? 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요리에 재미를 느꼈어요. 지금은 제법 할 줄 알아요. 잘 됐네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하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미선 씨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진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25살짜리한테 속았어요. 30억을 날렸어요. 회사도 날렸어요. 알고 있어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살렸어요. 일자리를 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어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저를 용서해 줬어요.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도 용서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해요. 저도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미선 씨 잘못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진우 씨를 무시했어요. 제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 있었어요. 이제 다 잊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다 행복하시죠? 그래, 행복해.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그래요. 진우가 떠났습니다. 준혁이와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엄마가 다시 일어서서요. 고마워. 엄마도 준혁이 덕분에 힘냈어.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전 남편이 사기꾼 여자한테 당해서 망하는 꼴을 비웃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남을 비웃으러 가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졌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기꾼 승민과 유지민이 더 나쁜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경험 말입니다. 용기 내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시는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